어제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급 반전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돌파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또 검토 중입니다. 관련된 내용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스피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졌다 했는데 오늘 또 깜짝 놀라게 올랐습니다. 이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일단 어제 그 코스피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지명으로 인한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의 성향이 알려진 것보다 덜 매파적이다.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충격이 사실 완화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간밤에 뉴욕 증시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케빈 워시 그 연준 차기 의장 지명 쇼크가 아니라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인 기관 위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미국의 연준의 의장이 매파냐 비둘기파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 겁니까? 예, 미국의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매파라고 하면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그럼 정책 금리가 인하돼야만 사실은 위험 자산으로의 그 투자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책 금리 인하 속도가 낮아지면 소위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야 될 자금이 그 몰려가는 정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또 달러화의 강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식으로 차익을 얻어도 달러로 환전해 나갈 때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달러가 계속 세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우려를 감안했을 때는 어제 주가를 조정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케빈 워시 의장이 사실 제롬 파월 현 의장보다는 더 비둘기파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투자 자금이 외국인 투자 자금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5천선을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6천 정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 현재의 전망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5천을 공언을 했을 때만 해도 코스피 5천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5천선이 돌파가 되니까 이제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코스피 목표치를 6천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전년도만 해도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강세장일 경우에는 7,5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낙관적인 기대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낙관적이 됐느냐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미 3분의 1이 넘어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주가가 올라가도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 정부가 계속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져서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유럽과도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에 이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이 판 것을 개인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팔았지만 즉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11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이 111조를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4.6조 원을 샀는데 오히려 5.3조 원이 대기 자금으로 더 들어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사실 머니무브, 소위 말하는 머니무브죠. 다른 자산에서 한국 증시로 지금 자본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뭐 항상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게요. 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일부 반도체 업종이나 조선 업종을 제외하고는 아직 기업 실적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주식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쏠려 들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결국은 이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소위 말하는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이 버블은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는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던 것만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주가를 올리는데 집값을 누리려고 하냐는 얘기가 있다. 즉 집값과 주가를 동등하게 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든지. 지금 뭐 이 대통령이 연이어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과도하다라는 근거는 한국은행에서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의 비율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7.54배인데 미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선진국들은 3.5배에서 4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 있는 게 아니냐. 이거를 근거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인구 밀도가 다르죠. 한국이 사실 미국, 프랑스, 스페인보다 좁은 땅에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프랑스, 스페인보다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한국의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부동산 시장에만 자금이 많이 쏠렸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본다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배분한 결과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을 갖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게 만들겠다고 여러 정책을 쓰게 되면 이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을 왜곡시켜서 나중에 주가 조정 시에 큰 투자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주택 서비스 소비와 다른 소비 간의 왜곡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소위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소유주들이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끌어올리고 인위적으로 수익을 떨어뜨리게 되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뭐 좁은 집에서 안 좋은 집에서 살게 만들고 대신 다른 쪽으로 소비를 늘어가게 하는 이런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5월 9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때부터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말했던 강남으로 쏠림이 있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됩니까? 예, 이거 사실 뭐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사실 정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킬,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5월 9일이라는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게 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 가격 상승세는 진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그 효과가 나와야지만 뭔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시장에서도 뭐 부동산 플랫폼 업체 아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를 위한 매물이 올해 초 대비는 1.4% 증가했다. 뭐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강남 3구 매물이 10%대로 늘어났다. 이래서 실제로 매물은 일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9일 이후죠. 5월 9일 이후인데 왜냐하면 5월 9일 이후로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현실화되면 이번에 못 판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높은 세부담을 감안하고 나서 팔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뭐 최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80%까지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80% 이상 이거를 감내하고 낼 바에는 여러 가지 뭐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라는 가능성이 커서 매물 잠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신규 주택,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여러 선행 지표들에서 확인된 것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신규 주택 인허가 건수 이게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실제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데 이 인허가 건수가 장기 평균 대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7년부터 빠르면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뭐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것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주택자의 매물도 잠기면서 신규 주택 공급도 급감을 하게 되면 5월 9일 이후에 뭐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5월 9일로 딱 못 박았지만 이 잔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마친 거래에 한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유예를 좀 두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문제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의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촉박한 시간 내에 뭐 쉽게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만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종의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사실은 뭐 이거보다 더 큰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5월 9일까지 뭐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뭐 한 3회에서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지역의 집값, 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집값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먼저 나왔던 게 토지거래 허가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이 이제 전역이 다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과연 매물을 나오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하에서 집을 살려고 하면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부터 뭐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이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이거를 세입자에게 임차를 해주고 있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의 그 임대차 계약, 임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4개월보다 더 길게 되면 이 집은 실거주가 불가능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개월 이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사고 싶은 사람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집이 돼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행사를 한다 이러면 오히려 거주기간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어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매물이 나와도 그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할 길은 영원히 막혀버려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뭔가 하락된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 매매 계약 체결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뭐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임차인의 임차 계획이 만료되는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든지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는 앞서 초반에 좀 이야기에 나왔습니다만 양도세 중과 조치가 끝나버리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적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또 SNS를 통해서 주택을 쥐고 있을 때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해.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파는 것이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을 시사하는 또 코멘트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5월 9일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은 보유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라든지 뭐 실거주를 하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이런 후속 정책이 나올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주택 가격을 잡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신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언제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년에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안에 뭐 6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런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동안에 그
부지를 얘기한 것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를 했으나 여러 가지 지역의 거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집값이 앞으로 크게 오를 건데 이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내가 뭐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내세우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공공주도의 공급을 지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미 결국은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해오는 것이 가장 많은 그동안의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제한, 재건축 초과가액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뭐 포모 현상, 이번에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켜서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강제적인 처분 지시는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즉 대신 제도를 아마 보완을 해서 스스로 팔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제도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팔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주식 시장으로 머니무브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당연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내가 전세를 주고 집값 상승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계속 중과가 되면 나중에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어도 보유세를 이미 너무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코스피를 부양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강해서 아마 보유세를 중과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저의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시피 보유세를 중과를 하게 되면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주택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건설 산업을 장기적으로 위축을 시켜서 건설 업계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크게 줄어드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연구 결과. 그렇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크게 줄어들면 집값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 중과를 해서 자금이 빠져나온 것이 한국 주식 시장으로 안 가고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연구를 진행했더니 우리가 저수익, 저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을 편입을 시켰을 때 평균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투자자들을 현명하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자금을 조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뭔가 그 머니무브를 통해서 한국 주식 시장으로 빠져간다고 장담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도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것을 모든 정부가 해왔는데 모든 정부가 원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다주택자를 계속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뭐 공공주도로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 업체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련의 정책으로 뭐 과거에도 그렇고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보유세를 중과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 결국은 1주택자가 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전문 민간 임대 사업자 같은 것들을 허가를 해서 뭔가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말고 소비자의 그 취향에 맞는 다양한 퀄리티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없으면 무조건 다주택만 때려잡았다가는 결국은 임대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 다시 전세 살 바에는 난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로 집에 대한 수요가 다시 재상승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유세 강화했을 때 신규 주택 공급이 더 급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그 정책을 써줘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다주택자만 단순히 규제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길은 터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은 먼 뒤의 일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 신규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뒷전이고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반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식을 가던 아니면 부동산에 가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벌겠다. 뭐 코인이라는 시장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네. 시장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적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은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수익률하고 이 상관관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벌든 뭘 하든 간에 결국 부동산을 결국은 사고자 하는 그런 것이 과거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은 뭐 부동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거면 다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주식에만 뭐 모든 투자 자금을 몰리게 되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도 투자를 해서 분산을 하고요. 심지어 가상 자산 같은 경우도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 또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 자산, 그다음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채권 같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만 뭐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투자자들의 손실도 좀 보호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